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오늘 이제 NCLEX RN 챕터 33장 33장을 제가 원투로 나누어 놨고요. 네, 원투로 나누어 놨고 33장 1 되어 있는 부분에서 2시간 나갈 거고요. 그다음 33장 2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2장을 나가서 총 4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서 대사 및 내분비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미 2시간 수업을 나갔었고요. 오늘은 이제 총 4시간에 걸쳐서 위장관계 문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위장관계 문제가 그 아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으로 좀 나눠놨고요. 좀 분량이 조금 많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교환에다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장관계 문제 챕터 3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그죠? 제 차가 굉장히 작은 차인데 오늘 안 그래도 오늘도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겁나요. 돌아갈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위장관계 문제를 한번 펴볼까요? 이 위장관계 문제는 오히려 그 대사나 내분비 쪽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왜냐면 이미 성인 부분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아마 아동에서도 한번 다루고 오셨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중요도는 좀 높다. 왜냐면 아동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계속 강조를 하듯이 국시와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406페이지고요. 406페이지고 책은 406페이지, PPT는 첫 번째 장입니다. 자, 첫 번째 구토입니다. 보미팅 하는 거 잘 아시죠? 구토는 너무나 많이 다뤘을 거고 거의 질환 중에서도 맨 처음에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위장관계를 다룰 때는 늘 구토,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마련이죠. 첫 번째는 구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토. 아이들이 구토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뭐예요? 그쵸,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들한테는 수분 전해질 쪽으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가들은 세포 외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라든지 전해질 불균형이 많이 온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탈수라든지 수분과 전해질 손실 및 대사성 알칼리증의 위험성이 크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칼리증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하는데요. 구토 같은 경우는 대사성 알칼리증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대사성 알칼리증이 뭔데? 하는 부분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배우셨겠지만 계속 다루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대사성 알칼리증은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수소이온이요.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빠져나가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탄산수소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면서 혈장의 염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필기 좀 해두시면 좋겠죠.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탄산수소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면서 혈장의 염기를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부수적인 문제로는 흡인. 그쵸, 우리 구토하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흡인이나 무기폐와 폐렴 이런 거를 발병시킬 수 있다. 그다음 급성 감염성 질환, 뇌내압 상승, 식중독. 그죠, 구토하면서 압이 올라가서 식중독, 음식 불내성, 위장관계의 기계적 폐쇄. 그쵸,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대사성 질환이나 시민성 질환, 그쵸,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구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구토는요, 그 체내 있죠. 체내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는, 그렇죠. 뭔가 구토한다는 거는 뭔가 몸 안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는 방어적 기능이기도 하죠. 그죠? 방어적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뭔가 잘못 들어갔다면 차라리 구토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제거하려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는 방어적 기능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토의 사정을 보시면 일단 구토의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토 막 더럽다고 안 보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양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토의 특성, 흡인의 징후, 통증과 복부 경련,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사성 알칼리증까지 이제 사정을 해봐야 된다. 이렇다면 지금 구토가 일어나고 있고 무언가 문제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간호중재로 어떤 걸 해줘야 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중재는 어떤 걸 해줄까? 일단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해줘야 되겠죠. 흡인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옆으로 눕힌 체위를 취한다. 그죠? 흡인 넘어가지 않게 세우던지 옆으로 눕히던지 하는 그런 체위를 취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 구토의 빈도와 양, 특성을 계속해서 관찰해줘야 하고요. 구토의 강도를 사정해야 됩니다. 구토의 강도를 사정. 투사성의 구토는 유문부 협착이나 뇌 내압의 상승을 암시합니다. 투사성 구토라는 건 뭐예요? 팍 하고 튀어나오는 구토를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이러한 유문부 협착이나 뇌내압 상승을 암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어떤 구토가 나타나냐, 아니면 역으로 투사성 구토가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투사성 구토가 일어날 때는 이제 유문부 쪽에 기계적 폐쇄죠. 기계적 폐쇄가 있던지 아니면 뇌 내압이 올라갔던지 하는 부분들을 사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 해줘야 되고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잘 관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탈수, 우리가 탈수했어요. 쭉 모든 게 몸 안에서 빠져나갔다 하면은 무언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탈수의 징후가 어떤 거였어요? 모든 게 다운되죠. 처지고 꺼지고 건조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대천문, 아가 머리 위에 이렇게 물렁물렁한 대천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천문이 암물되고요. 피부 탄력이 감소되고 점막이 건조하겠지, 물이 없으니까. 눈물량 감소될 거고 핍뇨,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탈수의 징후들을 꼭 관찰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해질 수준을 관찰해야 되고요. 의사에 의해 처방된 제수화 요법,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수화 요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적은 양의 유동식을 자주 주면서 천천히 시기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 쪽에 균에 감염이 됐거나 했다면 처방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고, 설사나 복부 통증을 사정해야 되고, 탈수의 증상, 그 다음에 혈액이 섞인 구토물이나 강력한 투사성 구토, 복부 통증이 있을 때 의사에게 알리도록 부모에게 교육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투사성 구토와 똑같은 말을 우리가 사출성 구토라는 말도 써요. 사출한다, 아니면 투사성, 이런 말을 같은 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서 좀 같은 말들을 좀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구토했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설사입니다. 구토 나오면 설사 나오겠죠? 자, 설사 설명 한번 볼까요?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에서 급성설사는 탈수의 원인이 됩니다. 급성설사는 탈수의 원인이 되고요. 막 빠져나가면 탈수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 급성설사의 원인은요, 어떤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위장관계 급성 감염이나 항생제, 우리 항생제 많이 먹으면요 설사합니다. 아니면 역으로 변비 오는 애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죠. 항생제하고 난 안 맞아 하는 분들 막 설사하잖아요. 만성설사의 원인은 흡수장애 증후군, 면역 결핍, 음식 불내성, 비특이적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는 우리가 위장관계 쪽이나 이쪽으로 아가들은요,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는 심각한 위장염의 원인이고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병원체이다 나오죠. 이게 병원 가서 아기들 장염 많이 하거든요. 막 설사하고 막 이래서 이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게 되면 검사를 해요. 그럼 대부분 로타바이러스라고 나옵니다. 예.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가장 많고 심각합니다. 3개월 미만의 아동은
짝을 이룬 항체 때문에 약간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동의 짝을 이룬 항체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3개월 미만의 아동은 아직 엄마에게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받은 항체 때문에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에 크게 노출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후 24개월 사이에 로타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이에요. 변의 양상 보셔야 되겠죠? 우리 뭐 또 변이 더럽다고 자기 아이 변이 뭐가 더럽겠어요만은 어쨌든 변이 더럽다고 안 보면 안 됩니다. 색깔이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그죠? 어떻게 하루에 몇 번 그죠? 변을 보는지 등등등을 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통증과 복부 경련 탈수 및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설사는 뭐다? 대사성 산증입니다. 아까 구토 같은 경우는 대사성 알칼리증이었죠. 그래서 반대로 설사는 대사성 산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사성 산증은요. 우리 태변 있죠. 태변으로 중탄산이 손실되고 소변량의 감소로 수소 이온과 대사물이 정체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사성 산증입니다. 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설사했어요. 우리가 설사했을 때 어떤 걸 해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설사했어요. 뭐 해줄 거예요? 그쵸? 설사의 빈도와 양,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몽땅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장 격리를 실시해야겠죠? 그쵸? 장 격리 실시하고 효과적 손 씻기에 대해서 부모에게 교육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옆에 아이에게 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피부의 통합성을 관찰해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조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설사해서 그 항문 주위에 그쪽 피부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엄격하게 관찰해야겠죠. 아이유 체크 계속 해주셔야 되고 전해질 수준 관찰하고 탈수의 징후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탈수에서 처방된 그죠 제수화 용액 얘기했죠.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수화 요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탄소가 포함된 음료수나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합니다. 그쵸? 등장에 그쵸? 물을 넣어야 돼요. 그게 탈수에 그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당이 많이 들은 거는 별로 탈수에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탄산음료 막 마셨어요. 우유 막 마셨어요. 그래도 또 목이 마르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저도 물을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죠? 오늘 점심 때 떡볶이를 먹었더니 계속 목이 마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심한 탈수에는 금식 상태를 유지하여 장을 식유하고요. 처방된 정맥수행요법을 통해서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만약 칼륨이 정맥 주입으로 처방되었다면 투여자 아동에게 배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제수화에 성공했다면 이 말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물이 다시 정상 시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입하기보다는 조금씩 정상 시기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사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토순과 구개열입니다. 토순과 구개열. 자, 토순은요, 똑같은 말은 뭐예요? 구순입니다. 구순. 네, 입술 얘기하는 거죠. 입술. 네, 구순. 그럼 구개열은 뭐예요? 입천장이에요. 입천장. 네,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선천성 기형이 구개열입니다. 자, 토순과 구개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입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다 토순이야, 토순. 자, 설명. 선천성 기형은 태생기 동안에 연조직이나 뼈 구조물의 연합결손에 인해서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거의 선천성이잖아요, 선천성. 입술과 구개의 비정상적인 개구는 일측성이거나, 일측성 뭐예요? 하나쯤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양측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출생 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눈에. 발생한 유전적인 면과 환경적인 요인, 방사선이나 풍진 바이러스의 노출, 염색체 이상 및 암 유발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토순과 국외열입니다. 국외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엽산의 태아, 식이요법 보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엽산이나 비타민 결핍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순의 교정은 9개월보다 선행해서 3에서 6개월까지 행해집니다. 9개월의 복구는 일반적으로 국외의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생후 1년 전후에 이루어지고요. 9개월은 아동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발생하기 전에 교정해 줘야 합니다. 자, 9개월을 가진 아이는요, 자주 이염이 생깁니다. 이 뭐야? 중이염. 그죠? 이것은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가들은 중이와 비강을 연결하는 유스타키오 간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이와 비강이 굉장히 연결되는 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짧고 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언어의학과 의사, 치과교정 의사, 성형외과 의사 등 언어의 전문가 팀 접근 방식은 아이의 많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하고 치과 교정을 하고 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 주황색의 주홍색의 선의 절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직선의 토순과 그죠? 여기 안쪽에 입천장의 구개열. 여기는 보면은 이제 토순밖에 없는 거죠. 입천장은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한쪽에 토순, 한쪽에 입술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개열, 입천장이 갈라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측성의 입술이 갈라져 있는 토순과 양측성 모두 갈라져 있는 구개열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입술은 괜찮다. 토순은 없는데 그쵸?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구개열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정 보시면 토순은 입술에 약간의 절흔이 있는 것으로 코 속까지 입술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구개열은 비강의 위치 이상 정중앙이나 양측성 구개열 그리고 목젖으로부터 영구개와 경구개에 걸쳐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다 보셨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토순과 구개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빨고 삼키고 정상 분비물을 조절하는 능력과 불편 없이 숨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고 빨고 삼키는 능력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 먹었더라도 수유를요 30분 이상 넘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먹었다 해도 계속 아이를 다이렉트로 수유를 한다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턱턱 숨이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유를 30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과 칼로리에 대해서 사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그쪽 잘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빨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해야 되고 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수유하는 방법을 수정해야 된다. 특별한 수유 방법, 폐쇄기와 특수 젖꼭지 수유기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입천장이 벌어져 있고 입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수유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유하는 방법들을 일반 아동보다는 조금 다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똑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고 음식물의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의 뒤쪽과 옆으로 직접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적은 양을 점진적으로 주도록 하며 자주 트름을 시켜준다. 심장 옆에는 흡인기구와 벌브 시린지를 놓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부모에게 ESSR 구멍이 큰 젖꼭지로 흡절 반사와 연화 반사를 자극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수유 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부모에게 기형과 관련된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아동을 안아주고 아동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듯이 이 특수 젖꼭지나 뭐 이런 거는 이 자세는요 수유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슴으로요 구개열 좀 벌어져 있는 구개열 부분을 막고 말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기가 조금은 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술 후 중재입니다.
수술 후 중재. 토순의 교정 있고요. 토순의 교정 어떻게 해야 되냐? 봉합선을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술 보호 장치나 로간바, 뺨에 안전하게 부착을 한다. 아동은 축이나 앙아이를 취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비물, 혈액에 의한 기도폐색 예방 또한 수술 부위를 침대에 문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것을 조금 피해줘야 된다. 그죠? 입술이 닿거나 하면 안 되니까. 수유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적신 면봉으로 봉합선에 음식물이나 장액성 삼출물을 닦아낼 필요가 있다. 그죠? 거기에도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방되었다면 향균성 연고를 발라줘야 되고요. 그 벌어진 부분에 감염되지 않게. 그 다음 팔꿈치 억제대는 수술 부위의 외상이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수술 부위의 감염 증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수술 부위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개열의 교정이에요. 자, 구개열은 수유는 병, 모유나 컵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뭐 빨대나 이런 것보다는 컵이나 이런 것들. 자, 구강 패킹은 구개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 패킹 같은 경우는 계속 해두는 것이 아니고 2, 3일 후에는 제거해줘야 되고요. 아동에게 수술 부위에 혼란을 주는 음식물을 주는 것은 피하도록 교육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동이 수술 부위를 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억제대. 그쵸? 계속 수술 부위를 갖다 대겠죠, 손을. 우리 어른도 그쵸? 계속 불편하면 자꾸 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피하기가 어려운데 아가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자켓 억제대나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 안으로 서랍자나 이런 빨대나 자극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너무 아파하면 진통제를 제공하고요. 부모에게 수술 부위를 가누하는 법과 수유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되고, 부모에게 수술 부위의 발적, 종착, 배행물과 같은 감염 증상에 대해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아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부모를 격려해야 되고요. 언어장애나 언어를 기초로 한 학습장애에 대해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언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도 적절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아이가 발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식도 폐쇄와 식도 기관루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식도 폐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식도와 기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리돼야 되잖아요. 분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식도와 기관지로 분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식도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식도와 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식도가 위에 닿기 전에 막혔거나 기관지에 누공을 이루면서 연결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섭취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거나 위로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유발하고요. 기침과 질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심각한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기관지와 식도 연결로 인해서 침이나 위액이 폐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흡인성 폐렴과 심각한 호흡 부전이 일어나고 외과적 중재가 없다면 사망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치료는 기도의 기방성 유지, 폐렴의 예방, 위나 블라인드 포치의 감염요법, 지지요법과 외과적 교정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블라인드 포치의 감염요법은요, 식도에 카테터를 넣어서 분비물 뽑아내는 거, 그것을 감염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정은 어떻게 할 거냐? 코와 입안에 거품이 있는 탈과 침 흘림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C 수유 동안 기침이나 질식이나 설명되지 않은 청색증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요. 역류와 구토, 복부 팽만, 수유 중 또는 수유 후 호흡곤란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수술 전 중재는 영아는 인큐베이터나 보온기에 두어야 되고 기습된 산소를 공급해야 해요. 금식 상태 유지해야 되고요.
처방된 수행요법을 실시해야 되고 호흡기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구강과 인두에서 축적된 분비물을 흡인해 내야 됩니다. 다음 위의 분비물의 흡인을 예방하고 분비물의 배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립자세, 그렇죠? 직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구멍이 두 개인 카테터의 상부 식도 맹간에 놓이고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흡인으로 분비물이 비워져야 되겠죠. 위로 가는 역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누공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흡입성 폐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5분 지났기 때문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33장의 1. 첫 번째 PPT 가지고 그 뒷부분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